2월 11일 화요일, 미국 노동부가 숫자 하나를 발표합니다. 1월 비농업 고용지표입니다. 미국에서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는지를 세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에 전 세계 주식, 채권, 환율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면 경기가 좋다는 뜻이고, 적게 늘었으면 경기가 식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고, 금리가 안 내려가면 돈이 묶이면서 악재가 됩니다. 이 숫자가 원래 2월 7일 금요일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일부 정부기관이 문을 닫는 셧다운이 터졌고, 이 여파로 발표가 닷새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3일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줄여서 CPI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 사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가가 높으면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보통이면 2주에 걸쳐 나올 대형 지표 2개가 한 주에 몰린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인도에 대한 관세를 50%에서 18%로 확 내려줬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끊겠다고 약속한 대가였습니다. 제재 목적으로 매긴 관세 25%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까지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관보 개제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는 내려주고 한국은 올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주 코스피는 사이드카가 한 주에만 3번 터졌습니다. 사이드카가 뭔지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화면 위에 뜨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국판 공포지수인 V코스피는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이 변수들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확인된 그 흐름이 다음 주에도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 변수들에 의해 꺾이느냐입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외국인이 반도체에서 뺀 돈이 바이오, 금융, 에너지 세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은 카드 섹션에 링크 달아뒀으니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이 훨씬 잘 들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빠르게 짚겠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케빈 워시가 금융시장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매파라는 표현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금리를 올리거나 높게 유지하려는 쪽을 매파라고 부릅니다. 매가 날카롭고 공격적인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 강하게 조이자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자는 쪽은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비둘기가 온순한 것처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자는 입장입니다. 케빈 워시는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줄곧 주장해온 인물인데, 양적 완화라는 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대량으로 푸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어서 살리는 건데, 워시는 이 돈 풀기를 줄여야 한다고 계속 말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가 5.26% 폭락했습니다. 종가 4,949포인트. 금, 은, 비트코인까지 동반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워시 쇼크라고 부릅니다. 2월 3일 화요일에는 하루 만에 급반등합니다. 워시 쇼크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코스피가 5,371포인트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 뒤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등락이 이어졌고, 2월 6일 금요일에는 장중 4,900선까지 밀리면서 또다시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결국 5,0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 한 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11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그중 약 10조 원이 반도체 한 섹터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반도체에서 빼고 바이오와 금융과 에너지에서는 오히려 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 흐름이 유지됐습니다. 이제 변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2월 11일 화요일 미국 1월 고용지표입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례 벤치마크 개편이라는 게 반영됩니다.
미국 노동부가 1년에 한 번씩 과거에 발표했던 고용 데이터를 다시 계산해서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미 나온 시험 성적표를 다시 채점해서 점수를 고치는 겁니다. 월가에서는 이번에 과거 수치가 크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미국 고용시장이 실은 생각보다 약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ADP 민간 고용이라는 선행지표는 이미 나왔습니다. ADP는 미국의 급여 처리 회사인데 자기 고객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고용 추정치를 내놓습니다. 1월에 22,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3일 목요일에 CPI까지 나옵니다. 시장이 화요일에 고용 숫자를 소화하기도 전에 목요일에 물가 숫자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 사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건 경기가 아직 뜨겁다는 뜻이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워시 쇼크에 고용 강세까지 겹치면 금리 인하 지연이 더 굳어집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짚은 세 섹터를 따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셀트리온은 매출의 핵심이 유럽이라서 달러 강세보다 유로화 움직임에 더 민감합니다. 금융주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 안에서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직접 악재가 아닙니다. 은행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돈을 버는데 이걸 순이자 마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여러분한테 2%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다음 다른 사람한테 5%를 받고 빌려주면 그 차이 3%가 은행 수익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이 차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됩니다. 주식 같은 위험자산 전반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납니다. 이 경우에는 경기 방어적인 섹터가 유리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약을 안 먹지는 않으니까 바이오는 방어가 됩니다. 금융주는 배당 수익률이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는 이미 수주 계약이 확정된 종목이라 단기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실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월 11일 화요일 장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세 섹터는 양쪽 시나리오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변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인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상호관세 25%에 러시아 원유 제재 관세 25%를 더해서 총 50%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물건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똑같이 되갚겠다는 개념이고 제재 관세는 벌칙 성격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끊겠다고 하자 트럼프는 바로 관세를 18%로 내렸습니다. 50%에서 18%로 하루 만에 뚝 떨어진 겁니다. 같은 시점에 한국에 대해서는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관보 개제를 준비 중입니다. 관보는 정부가 공식 법령이나 고시를 싣는 문서인데 여기에 실리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관보 개제 준비 중이라는 건 시행 직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려는 이유로 꼽히는 게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지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건데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인도에게는 조건을 내걸고 충족하면 내려줬습니다. 한국에게는 이행이 늦다며 올리겠다고 압박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협상 도구입니다. 이번 주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경제계도 이달 내 통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관세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접 타격을 받는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최대 10조 원 비용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이번 주 현대차가 5%대 하락한 것도 이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섹터는 관세와의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유럽 매출이 핵심이라 미국 관세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금융주는 관세 공포로 시장이 빠져도 배당 수익률이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섹터는 더 흥미롭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만들어서 미국 안에서 팝니다. 한국산 관세가 올라가도 직접 타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AMPC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MPC는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땅에서 태양광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금입니다. 태양광 셀이라는 부품을 2W 만들 때마다 4센트, 완성품인 모듈을 1W 만들 때마다 7센트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면 미국이 태양광 제조를 중국에 뺏기지 않으려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 만들면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만들어라. 이런 취지입니다. 한화솔루션의 자회사인 한화큐셀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연간 8천억에서 최대 1조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에 관세를 50%까지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한화솔루션은 관세가 강해질수록 경쟁 우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관세가 한국 수출 기업에는 악재이지만 한화솔루션에는 오히려 반사이익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원전은 체코 정부와의 국가 간 계약이라서 미국 관세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관세 25%가 실제로 시행되면 코스피 전체가 눌리면서 모든 종목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와 구조적으로 무관한 섹터는 빠진 뒤에 회복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세 번째 변수입니다. 코스피 5천선입니다. 증권가의 시각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NH투자증권은 고점 대비 5% 내외 조정은 강세장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5,800으로 상향 조정했고 JP모건은 7,500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기업 실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주의 급락은 실적 악화가 아니라 워시 쇼크라는 외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5천선이 무너지더라도 봐야 할 건 지수가 아니라 외국인의 섹터별 수급입니다. 5천이 깨졌다고 전부 파는 게 아니라 그날 외국인이 어디를 사고 어디를 파는지를 봐야 합니다. 모니터링 포인트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셀트리온의 연속 순매수입니다. 2월 6일 기준 9일 연속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지면 외국인의 바이오 포지션은 확고합니다. 끊기면 외국인이 위험을 줄이는 모드로 전환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코스닥 바이오 종목입니다. LNC 바이오 19일 연속, 삼천당 제약 9일 연속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동시에 끊기면 바이오 섹터 전체에서 외국인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KB금융과 신한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KB금융 약 78%, 신한지주 약 60%, 유지되거나 올라가면 확신이 견고한 겁니다. 떨어지면 배당받은 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한화솔루션의 거래 대금입니다. 이번 주 15% 급등에는 스페이스X 이슈가 겹쳐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후 15거래일 만에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되는 파격적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스페이스X가 태양광 기반 위성 약 100만 기를 쏘아 올려서 우주 공간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히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모멘텀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를 거래대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되거나 늘면 관심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급격히 줄면 단기 테마로 끝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주 시나리오를 정리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고용이 적당히 약하게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CPI도 안정적이고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소식까지 겹칩니다. 코스피는 5천선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반등하고 새 섹터의 외국인 매수 흐름이 더 빨라집니다. 중립적인 경우입니다. 고용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CPI는 소폭 높지만 충격적이지 않고 관세는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채 협상이 이어집니다. 코스피는 5천에서 5,200 사이에서 등락합니다.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고용이 강하게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고 CPI까지 높고 관세 25%, 관보 게재가 확정됩니다. 코스피 5천선, 이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워시 쇼크 때 코스피가 5.26% 폭락하는 와중에도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금융주와 에너지에 매수를 넣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와도 봐야 할 건 공포 자체가 아니라 그 공포 속에서 외국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입니다.
모니터링 포인트 4가지 중 3개 이상이 유지되면 외국인의 섹터 재편 흐름은 살아있는 겁니다. 3개 이상이 동시에 끊기면 포지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다음 주는 고용, 물가, 관세가 한꺼번에 몰리는 주입니다. 변동성은 이번 주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증명된 것처럼 공포장에서도 외국인의 돈은 방향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중요한 건 지수 숫자가 아니라 돈의 행선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와 같은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스나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